차가운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넥서스 이노베이션 타워의 최상층은 언제나 지상의 소음과 분리된 고요한 전장이었다. 그리고 그 전장의 왕은 의심의 여지 없이 강태준이었다. 그의 사무실과 연결된 회의실에서는 지금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인수합병 건을 둘러싼 마지막 협상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흐르고 있었다. 공기마저 얼어붙을 듯한 침묵 속에서 강태준의 날카로운 눈빛만이 맞은편에 앉은 미국 이노바텍사의 협상단을 꿰뚫을 듯 번뜩였다. 회의실 밖 비서실의 이수연은 거대한 유리벽 너머로 그 모든 풍경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그림자였다. 지난 10년 동안. 그녀는 그의 등 뒤에서 그의 모든 것을 조율하고 예측하며 그가 오직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왔다. 그녀의 존재감은 공기처럼 투명했지만 그녀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다. 그녀의 책상은 단순한 업무 공간이 아니었다. 전 세계의 증시 현황을 보여주는 세계의 모니터, 여러 국가의 시간을 동시에 보여주는 디지털 시계, 그리고 그가 언제 어떤 것을 필요로 할지 예측하여 준비된 수십 개의 파일들. 이곳은 강태준이라는 제국을 움직이는 숨겨진 심장이었다. 수연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내부 통신망으로 들어오는 회의실의 음성을 듣고 있었다. 이노바텍 측의 수석 변호사 마이클 앤더슨이 교활한 미소를 띠며 입을 열었다. 강 대표님, 귀사의 기술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3년 전 오딘 시스템의 소스 코드 관련 특허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저희 법무팀의 검토 결과 이는 향후 심각한 법적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넥서스 측 법무팀장이 당황한 기색으로 변명하듯 입을 열었지만 앤더슨은 여유롭게 그 말을 잘랐다. 강태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가 예측하지 못한 공격이었다. 법무팀은 분명 사소한 문제이며 이미 종결되었다고 보고했었다. 수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스치듯 움직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마치 이 순간을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사람처럼. 그녀는 몇 달 전 이 인수합병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분석하며 이 특허 문제를 가장 큰 변수로 지목했었다. 그녀는 관련 자료를 수집해 보고했지만 강태준은 그저 서류를 훑어보고는 이런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쓸 시간 없어. 처리해 라는 한마디로 일축했었다. 그는 그녀의 분석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했지만 그녀는 그의 성공에 흠집이 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개인 시간을 쪼개 이 문제를 파고들었다. 관련 판례를 모두 검토하고 유럽에서 있었던 유사한 국제소송의 결과를 분석했으며 심지어 마이클 앤더슨의 과거 협상 스타일과 허점을 파악한 프로파일링 보고서까지 만들어 두었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개인 서버, 오직 그녀만이 아는 그림자 아카이브에 저장되어 있었다. 더빅 소리와 함께 프린터에서 따끈한 종이들이 출력되었다. 수연은 방금 전송한 자료들을 검은색 가죽 폴더에 깔끔하게 정리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은 소리도 흔적도 없었다. 고요하고 우아한 움직임. 그녀는 항상 그랬다. 그의 세계에 소음이 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 묵직한 회의실 문을 열 때도 마찰음 하나 들리지 않았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지만 사람들은 곧 그녀의 존재를 인식의 범위 밖으로 밀어냈다. 그저 강태준의 비서일 뿐이었다. 그녀는 정확히 계산된 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그의 어깨 너머로 상대편의 표정을 읽고 회의실의 온도를 피부로 느끼며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앞에 폴더를 내려놓았다. 그가 가장 보기 편한 각도, 손을 뻗으면 바로 닿을 수 있는 위치에 강태준은 갑작스러운 방해에 짜증 섞인 눈으로 그녀를 흘끗 보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폴더의 첫 장에 인쇄된 제목, 오딘 시스템 특허 분쟁 반박 자료 및 유사 판례 분석이라는 글자에 닿는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빠르게 서류를 넘겼다. 그의 손가락 끝에서 종이가 스치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그 안에는 그가 놓쳤던 모든 것, 아니, 그가 무시했던 모든 것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 담겨 있었다. 3년 전 분쟁이 단순한 시비였음을 증명하는 내부 자료, 이노바텍이 근거로 삼은 판례가 이번 건과 전혀 다른 케이스임을 입증하는 법리적 해석,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난달 스위스에서 있었던 판결로 인해 이노바텍의 주장이 완전히 무력화된다는 내용의 최신 정보까지. 마지막 장에는 마이클 앤더슨이 과거 협상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상대를 압박했다가 실패했던 사례가 첨부되어 있었다. 강태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전세는 역전되었다. 그는 폴더를 소리나게 덮고 테이블 위로 던지듯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여유로운 자세로 의자의 등을 기댔다. 앤더슨 씨, 재밌는 농담이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당신이 말하는 그 리스크는 이미 작년에 법적으로 완벽하게 해소되었습니다. 당신네 법무팀이 참고한 자료는 업데이트가 좀 늦은 것 같군요.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 고등법원의 판례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당신네 변호사들이 밤새워 읽어봐야 할 겁니다. 그는 수연이 준비한 자료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어 자신의 무기로 만들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다는 듯이. 그는 한술 더 떠 앤더슨을 향해 비웃음을 날렸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이런 식의 블러핑은 5년 전 글로벌 미디어 인수 때도 써먹었던 수법 아닌가요? 그때도 결과가 썩 좋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마이클 앤더슨의 얼굴이 굳어졌다. 완벽한 KO였다. 협상은 그 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넥서스는 오히려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 있었다. 회의실을 나서는 이노바텍 임원들의 얼굴에는 패배감이 역력했다. 넥서스의 임원들은 강태준의 주위로 몰려들어 찬사를 쏟아냈다. 역시 대표님입니다. 저들의 수를 완벽하게 읽고 계셨군요. 정말 소름 돋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판례까지 다 준비를 하셨습니까? 강태준은 가벼운 미소로 화답하며 그들의 찬사를 즐겼다. 그는 승리자였다. 언제나처럼 그는 수많은 축하 인사를 받으며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그의 시선은 단 한 번도 문 옆에 조용히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수연에게 향하지 않았다. 수연은 묵묵히 회의실을 정리했다. 널브러진 서류들, 아직 온기가 남은 커피잔들, 승리의 환호성이 멀어지고 거대한 비서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그녀는 강태준이 던져두었던 검은색 폴더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밤과 노력, 그리고 그의 성공을 향한 그녀의 간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의 사랑은 그런 것이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오직 그의 발밑을 비추는 그림자가 되는 것. 그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해도, 자신의 공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의 성공이 곧 그녀의 기쁨이었고, 그의 세계가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이 그녀의 존재의 이유였다. 그녀가 처음 강태준을 만났던 것은 10년 전. 그가 이제 막 팀장 직함을 달았던 풋풋한 시절이었다. 야심에 찬 눈빛. 누구보다 뜨거웠던 열정. 수연은 그의 그런 모습에 반했다. 신입사원이었던 그녀는 그의 팀에 배정받았고 밤낮 없이 일하는 그의 곁을 지키며 그를 돕기 시작했다. 그녀의 비범한 업무 능력은 금세 그의 눈에 띄었고 그가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는 동안 그녀는 언제나 그의 곁에 있었다. 이사 강태준의 비서, 상무 강태준의 비서, 그리고 마침내 대표이사 강태준의 비서. 직함은 계속 바뀌었지만 그녀의 자리는 늘 같았다. 지난 10년간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기억했다. 그가 좋아하는 커피의 농도, 그가 선호하는 셔츠의 브랜드, 그가 잠꼬대로 중얼거렸던 프로젝트 이름까지. 그녀는 그 자신보다 그를 더 잘 알았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 대해 무엇을 알까? 그녀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주말에 무엇을 하며, 어떤 꿈을 꾸는지 아마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알려고 한 적도 없을 것이다. 복도를 걸어오는 구두 소리가 들렸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임원들과의 짧은 축하 파티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수연은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자세를 바로 했다. 혹시나 이번에야말로 그는 그녀의 책상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수연은 숨을 참았다. 그의 입에서 나올 말을 기다렸다. 수고했어. 혹은 고마워. 단 한마디면 되었다. 그러면 그녀의 모든 노력이, 그녀의 보이지 않는 사랑이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잠시 그녀의 책상 위를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무심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일 아침 8시 다음 분기 전략 회의 자료 준비해. 그게 전부였다. 그의 시선은 이미 그녀를 지나쳐 그의 사무실 문을 향해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끝난 승리의 여운 따위는 없었다. 오직 다음 전투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그에게 이수연의 완벽한 보좌는 칭찬할 만한 특별한 능력이 아니었다. 그저 당연한 것. 제 기능을 다하는 비싼 도구와 같은 것이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수연은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 강태주는 아무런 대답 없이 자신의 사무실로 사라졌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비서실의 화려한 조명 아래 수연은 홀로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 승리의 열기로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텅 비어 있었다. 손에 들린 폴더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창가로 다가갔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저 수많은 불빛 속 자신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10년의 세월. 그녀는 자신의 청춘을 모두 바쳐 한 사람의 그림자로 살아왔다. 그 사랑은 때로 가슴 벅찬 헌신이었고 때로는 가슴 시린 절망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다. 그를 빛나게 할 수만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그녀의 마음에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단단하다고 믿었던 그녀의 세계에 아주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서운함이라는 이름의 미세한 균열이었다. 당연함이라는 무심함의 배인 상처였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자료를 찾기 위해 수없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그의 동선을 예측하기 위해 쉴 새 없이 펜을 움직였던 손. 이 손이 만들어낸 승리의 과실을 그는 너무나도 쉽게 가져갔다. 야경을 등지고 선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언제나 그의 뒤에 머물렀던 그림자. 그러나 오늘 밤, 그 그림자는 어쩐지 조금씩 그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한 달 후, 넥서스 타워는 이노바텍 인수 성공의 축제 분위기로 여전히 들떠 있었다. 강태준의 이름 앞에는 천재적인 승부사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고 그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다. 그러나 이수연의 시간은 다른 속도로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완벽한 비서였지만 그녀의 미소와 헌신 속에는 이전에는 없던 아주 얇은 유리벽 같은 것이 생겨났다. 그녀의 마음속에 생겨난 미세한 균열은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넓어지고 있었다. 그날 아침 강태준은 새로운 야망을 드러냈다. 국내 굴지의 건설, 유통 대기업인 진성그룹과의 합작으로 추진될 아르카디아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였다. 이는 단순한 사업 확장을 넘어 넥서스의 기술력으로 미래 도시의 청사진을 그리겠다는 거대한 포부였다. 하지만 진성그룹과 그 수장인 박 회장의 이름은 이수연의 신경을 날카롭게 자극했다. 박 회장은 재계의 포식자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교활하고 무자비하며 정재계를 아우르는 검은 커넥션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그의 파트너십 제안은 달콤한 독이 든 사과와 같았다. 수연은 즉시 비공개 정보망을 총동원해 진성그룹의 내부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며칠 밤을 새워 분석한 결과는 그녀의 우려를 확신으로 바꾸었다. 복잡하게 얽힌 순환 출자 구조, 불투명한 자금 흐름, 그리고 과거 박 회장이 비슷한 합작 프로젝트를 통해 상대 기업을 껍데기만 남기고 흡수해버린 여러 건의 사례들. 이것은 협력이 아니라 명백한 사냥이었다. 그녀는 5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 단순한 위험 나열이 아니었다. 진성그룹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재무적 함정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까지 담은 완벽한 전략 보고서였다. 그녀는 보고서를 들고 대표이사실의 문을 두드렸다. 대표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태준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승리자의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그는 수연을 돌아보며 귀찮다는 듯 말했다. 이온 것만 간단히 해. 진성그룹과의 합작건에 대한 리스크 분석 보고서입니다. 수연은 차분하게 보고서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그는 보고서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창밖의 도시에 고정되어 있었다. 박 회장 같은 거물과 손을 잡으려면 그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 하는 거야. 이 실장은 너무 안전한 길만 보려는 경향이 있어. 큰 그림을 봐야지.
대표님, 이것은 단순한 위험이 아닙니다. 함일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누했어. 그가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의 결정에 토달지 마. 이 프로젝트는 내가 직접 챙길 테니. 자네는 하던 일이나 제대로 해. 그의 눈에는 그녀의 충고를 경청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위대한 계획에 불필요한 우려를 제기하는 비서일 뿐이었다. 수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그의 사무실을 나왔다. 차가운 거절감보다 더 아팠던 것은 자신의 통찰력과 노력이 그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10년의 세월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밝았다. 진성그룹과의 MOU 체결을 위한 이사회. 회의실에는 넥서스의 모든 핵심 임원들이 모여 긴장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강태준은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브리핑했다. 그의 화려한 언변과 카리스마의 대부분의 임원들은 매료되었다. 하지만 신중한 성격의 재무 담당 이사가 조심스럽게 문제를 제기했다. 진성그룹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충분한 실사가 이루어졌습니까? 강태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는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교묘하게 논점을 비틀며 답변을 이어갔다. 물론입니다. 단기적인 부채 비율보다는 미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투자입니다. 그의 답변에도 몇몇 이사들의 얼굴에는 의구심이 가시지 않았다. 분위기가 미묘하게 흐르자 강태준은 자신에게 쏠린 의심의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희생양을 찾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회의실 구석에서 묵묵히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는 이수연에게 꽂혔다. 그는 일부러 과장된 한숨을 쉬며 말했다. 모든 사람의 이목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사실 이수연 실장이 뭔가 걱정이 많은 보고서를 올리긴 했습니다만 그는 수연을 바라보며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다. 여자들은 가끔 너무 세세한 것에 집착해서 큰 그림을 놓치곤 하죠. 감성적인 우려들 말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넥서스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런 사소한 우려들로 발목 잡힐 순 없습니다.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것은 단순한 의견 묵살이 아니었다. 공개적인 망신주기였다. 그녀의 전문성과 분석 능력을 여자의 감성적인 우려로 치부하며 그녀의 성별까지 들먹이며 모욕한 것이다. 수십 명의 임원들 앞에서 그녀는 유능한 비서실장이 아니라 그저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 여자가 되어버렸다. 수연은 얼굴의 모든 근육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피가 역류하여 귀가 뜨거워졌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노트북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멈추지 않았다. 방금 강태준이 내뱉은 모욕적인 말까지도 오타 하나 없이 정확하게 회의록에 기록했다. 그녀의 프로페셔널리즘은 그녀가 가진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녀의 내면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겉모습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강태준의 발언 이후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그의 편으로 넘어갔다. 더 이상 아무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안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갔다. 수연은 기계적으로 자리를 정리했다.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동정의 시선도, 비난의 시선도 없었다. 그들에게 그녀는 이제 강태준에게 공개적으로 무시당한 사람일 뿐이었다. 그날 오후는 지옥처럼 길었다. 수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처리했지만 모니터의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사소한 우려, 큰 그림을 놓치는 여자. 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뇌리를 맴돌았다. 10년 동안 쌓아 올린 신뢰와 헌신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희미해졌다. 이제는 존경심마저 사라지고 있었다.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야 그녀는 굳어있던 몸을 일으켰다. 대표이사실의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안에서 강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그의 오랜 친구이자 이사회 멤버인 최민혁 이사와 통화 중인 듯했다. 수연은 본능적으로 복도 벽 뒤로 몸을 숨겼다. 자신의 이름이 들렸기 때문이었다. 아이, 수연이 말이야, 뭘 그리 심각하게 생각해. 그냥 분위기 전환용 멘트였어. 그는 웃고 있었다. 수연은 숨을 죽였다. 걔가 뭘 알겠어. 유능하긴 하지. 시킨 일은 귀신같이 해내니까. 하지만 결국은 비서일 뿐이야. 비서는 시키는 일이나 잘하면 되는 거지.
전략은 내 몫이고 결정도 내가 하는 거고 안 그래 결국은 비서일 뿐이야. 그 한마디가 수연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을 뻔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을 느낄 기력조차 없었다. 거대한 공허함이 그녀를 집어삼켰다. 그녀가 바친 10년. 그에게는 그저 시키는 일이나 잘하는 시간이었을 뿐이다. 그녀의 통찰력, 그녀의 전략적 조언, 그 모든 것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는 그녀를 동등한 인격체나 존중할 만한 전문가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성공을 위한 가장 유능한 부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텅 빈 아파트에 불을 켜자 그녀의 10년을 증명하는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가 선물했던 만년필, 그가 무심코 칭찬했던 그림, 그를 위해 공부했던 수많은 경영 서적들.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위선과 기만의 증거처럼 보였다. 수연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죽어버렸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한자 한자 사직서를 써 내려갔다. 사직세어스 소속 비서실 직위실장 성명 이수연 상기 본인은 일신상의 사유로 2025년 9월 12일부로 사직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미련도 감정도 담지 않았다. 그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녀 또한 그를 자신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다음 날 새벽 해가 뜨기 전에 푸른 어둠 속에서 그녀는 넥서스 타워로 향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은 고요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책상을 정리했다. 그리고는 하얀 봉투에 담긴 사직서를 들고 대표이사실로 들어갔다. 거대하고 화려한 강태준의 왕국. 그녀는 그의 책상 한가운데에 봉투를 반듯하게 올려놓았다. 마치 지난 10년간 그에게 올려왔던 수많은 보고서들처럼 그녀는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자신의 청춘과 사랑, 모든 것을 바쳤던 공간. 하지만 이제 아무런 감흥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낯선 풍경일 뿐이었다. 수연은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로비의 유리문을 통과하는 순간 도시의 첫 햇살이 그녀의 얼굴 위로 쏟아졌다. 눈부셨다. 마치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10년 동안 입고 있던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진 듯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림자는 이제 주인을 떠났다. 강태주는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한 기분으로 출근했다. 어젯밤 이사회를 완벽하게 장악했고 오늘 있을 진성그룹과의 MOU 체결식만 끝나면 아르카디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터였다. 그의 제국은 더 넓고 더 높게 뻗어 나갈 것이었다. 자동문이 열리고 비서실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미세한 위화감을 느꼈다. 평소 같았으면 이수연이 아침 신문과 방금 내린 커피를 들고 그를 맞이했을 시간. 하지만 그녀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책상 위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지만 온기가 없었다. 몸이 안 좋은가?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자신의 사무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책상 한가운데에 놓인 새하얀 봉투를 발견했다. 보고서인가 싶어 무심코 집어든 그의 손이 멈칫했다. 봉투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단 몇 줄의 글자만이 적혀 있었다. 스직세요. 강태준의 눈이 글자 위를 스쳤다. 그는 처음 몇 초간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마치 낯선 외국어를 보는 듯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단어들이 뇌리에 박히는 순간 그의 첫 반응은 슬픔이나 후회가 아니었다. 순수한 짜증과 분노였다. 헛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사직서를 구겨 주먹 안에 움켜쥐었다.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고작 그 일 때문에 그는 그녀의 사직을 이사회에서의 모욕에 대한 유치한 항의 혹은 홧김에 저지른 변덕쯤으로 치부했다. 10년이나 함께 일한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었다. 그는 그녀의 사직이 자신의 계획에 초래할 사소한 불편함에 대해서만 분노하고 있었다. 어디 한번 해봐. 비서 하나 없다고 회사가 안 돌아가는 거 아니니까. 그는 구겨진 사직서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인사팀에 전화해 당장 새로운 비서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그는 이수연이라는 부품을 교체하면 그만이라고. 아니, 더 젊고 유능한 비서로 바꿀 좋은 기회라고까지 생각했다. 하지만 혼돈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인사팀에서 급히 보낸 임시 비서가 가져온 커피는 우유가 들어간 라떼였다. 그는 우유가 들어간 커피는 입에도 대지 않았다. 이수연은 그가 선호하는 원두의 종류와 로스팅 강도, 심지어 물의 온도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컵을 밀쳐냈다. 곧이어 진성그룹과의 실무 협상팀 미팅이 있었다. 그는 습관적으로 책상 위에서 한 장짜리 브리핑 노트를 찾았다. 회의 참석자들의 핵심 프로필, 숨겨진 의도, 예상 질문과 반박 논리까지 정리되어 있던 이수연의 족집게 요약본, 당연히 그런 것은 없었다. 임시 비서는 그게 무엇인지조차 몰랐다. 강태주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회의에 들어갔다. 그리고 사소하지만 창피한 실수를 저질렀다. 진성그룹의 핵심 임원의 이름을 다른 사람과 헷갈린 것이다. 상대방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미묘한 불쾌감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회의 내내 그는 어딘가 모르게 불안했고 모든 것이 삐걱거리는 느낌을 받았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의 하루 일정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다. 중요한 해외 투자자와의 화상 회의가 다른 미팅과 중복 예약되어 있었고 임시비서는 시차 계산을 잘못해 약속 시간을 놓쳐버렸다. 강태주는 결국 폭발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처리 못해. 당신 여기서 뭐 하는 사람이야. 그의 고함에 겁먹은 비서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 불현듯 이수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단 한 번도 그의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그가 아무리 심한 말을 내뱉어도 그녀는 늘 바위처럼 침착했다. 그날 하루는 재앙과도 같았다. 그리고 그 재앙은 일주일 내내 계속되었다. 이노바텍 인수 계약의 중요한 추가 조항 문서가 사라졌다. 강태주는 사무실을 미친 듯이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이수연이 모든 중요 문서는 별도의 보안 서버에 백업해 둔다고 말했던 것을 희미하게 기억해냈다. 하지만 그녀가 구축한 파일 시스템은 그에게는 외계의 암호와도 같았다. 완벽하게 논리적이지만 그 논리를 아는 것은 오직 그녀뿐이었다. IT팀을 총동원해 반나절을 허비한 후에야 겨우 문서를 찾을 수 있었다. 임시비서는 해고되었다. 인사팀은 국내 최고의 에이전시에서 뽑은 엘리트 비서들을 줄줄이 데려왔다. 첫 번째 비서는 말이 너무 많았고 두 번째는 유능했지만 수동적이었다. 세 번째는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언론 보도자료 초안에 치명적인 오타를 내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들 중 누구도 강태준의 필요를 예측하지 못했다. 그들은 지시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 반면 이수연은 그가 질문을 하기도 전에 항상 해답을 준비해두고 있었다. 그는 비서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오른팔, 아니, 자신의 뇌 일부를 대체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껏 인식하지 못했던 그녀의 보이지 않는 노동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펜은 항상 잉크가 가득 채워져 있었고 그의 책상 위 화초는 시드는 법이 없었으며 사무실의 온도는 늘 그에게 가장 쾌적한 상태로 유지되었다. 그의 세계는 이수연이 관리하는 조용하고 완벽한 자동 항법 장치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장치가 멈춰버린 것이다. 초조함과 분노는 시간이 갈수록 깊은 공허함으로 변해갔다. 그의 사무실 문 밖. 비서실은 지나치게 소란스럽거나 혹은 적막했다. 그 공간을 채우고 있던 이수연의 차분하고 안정적인 존재감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빈 의자를 쳐다보는 일이 잦아졌다. 그녀가 당연히 그곳에 앉아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텅 빈 의자는 매번 그의 가슴에 차가운 구멍을 뚫었다. 어느 날 밤, 그는 중요한 화상 회의를 앞두고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다. 잠시 휴식을 취하려다 실수로 셔츠에 커피를 쏟고 말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리고 절망적으로 외쳤다. 아이실장. 사무실을 가득 채운 것은 귀가 먹먹할 정도의 침묵뿐이었다. 그는 대답 없는 허공을 향해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는 어두운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곳에는 천재적인 CEO가 아니라 커피 자국이 묻은 셔츠를 입고 지쳐 보이는 완전히 길을 잃은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뇌리에 지난 10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조용한 일처리,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평정심, 그가 던지는 어떤 무리한 요구도 불평 한마디 없이 완벽하게 해냈던 모습. 그는 그녀의 능력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녀의 헌신을 투명하게 취급했다. 그는 천천히 쓰레기통으로 다가갔다. 청소 직원은 그의 허락 없이는 개인 쓰레기통을 비우지 않았다. 그는 일주일 전에 자신이 던져버렸던 구겨진 사직서를 꺼냈다. 그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펴서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일신상의 사유, 그 어떤 감정도 담기지 않은 지독히도 사무적인 단어들이 그를 비웃는 것 같았다. 이제야 그는 깨달았다. 그녀의 사직은 변덕이나 항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10년에 대한, 그리고 강태준이라는 인간에 대한 그녀의 마지막이고도 가장 조용한 심판이었다. 그는 그녀를 결국은 비서일 뿐이라고 비웃었지만 사실은 그녀야말로 자신의 성공을 설계한 건축가였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자각이 밀려왔다. 차갑고 날카로운 후회가 그의 명치를 찔렀다. 그는 도시의 야경이 펼쳐진 거대한 창가에 섰다. 수없이 반짝이는 불빛들은 그에게 아무런 위안도 주지 못했다. 그는 업무 효율성이나 비서의 공백과는 차원이 다른 근원적인 상실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대체할 수 없는 무언가를, 누군가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떠나고 나서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뒤에야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의 시선은 어둠 속 이수연의 텅 빈 책상에 고정되었다. 사무실의 침묵이 거대한 압력처럼 그를 짓눌렀다. 강태준의 세계가 혼돈 속으로 가라앉고 있을 때 이수연의 시간은 비로소 제 속도를 찾았다. 그녀는 넥서스 타워를 떠난 후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낯선 자유를 만끽했다. 그녀의 새로운 보금자리는 강남의 마천루가 아닌 고즈넉한 서촌의 작은 한옥이었다. 소슬대문 안으로 들어서면 나오는 작은 마당과 툇마루. 그녀는 그곳에서 1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꼈다. 처음 며칠간은 금단 현상에 시달렸다. 새벽 5시면 저절로 눈이 떠졌고 손에서는 강태준의 전화가 울리는 환청이 들렸다. 증시 앱을 확인하려는 손가락을 억지로 멈춰야 했다. 강태준의 비서라는 껍데기는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게 그녀의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는 그 껍데기를 벗겨내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시작했다. 알람 없이 일어나고 정해진 스케줄 없이 발길 닿는 대로 걸었다. 인왕산 자락을 산책하고 갤러리에서 이름 모를 화가의 그림을 몇 시간이고 감상했으며 동네 도서관에 앉아 먼지 쌓인 고전 소설을 읽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지난 10년의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은 오직 한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행성이었다. 그의 성공이 그녀의 태양이자 유일한 빛이었다. 하지만 태양이 너무 가까워지자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내는 법을 잊고 검게 타버렸다.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빛을 찾아야 했다. 한 달쯤 지났을까? 그녀는 우연히 법률 전문 서점에서 한 남자를 마주쳤다. 깔끔한 수트 차림에 지적인 인상을 풍기는 남자.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그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혹시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이수연 실장님 아니십니까? 수연은 고개를 들었다. 낯이 익었다. 몇 년 전. 넥서스가 휘말렸던 복잡한 국제 중재 사건 당시 상대편 로펌의 변호사였다. 날카로운 논리로 넥서스의 법무팀을 몰아붙이던 그의 모습이 기억났다. 아, 한지훈 변호사님. 그의 이름은 한지훈이었다. 법무법인 천가의 파트너 변호사. 이지혜 실장 아닙니다. 그냥 이수연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녀의 말에 한지훈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곧 부드러운 미소로 답했다. 그렇군요. 실례했습니다. 이수연 씨.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그녀가 왜 넥서스를 그만두었는지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보고 있던 책, 국제기업 중재법의 새로운 동향에 대해 말을 걸었다. 그 분야에 여전히 관심이 많으신가 봅니다. 사실 몇 년 전 그 사건 때 이수연 씨가 준비한 자료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저희 팀 전체가 혀를 내둘렀죠. 강태준 대표 뒤에 진짜 전략가가 숨어 있었다고요. 그의 말에는 어떠한 가식도 없었다.
순수한 존중과 감탄이 담겨 있었다. 수연은 생경한 감정의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강태준은 단 한 번도 그녀의 능력을 이런 식으로 인정해 준 적이 없었다. 그에게 그녀의 능력은 당연한 것이었으니까. 그날의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두 번째 만남은 한지훈이 만든 인연이었다. 그는 며칠 뒤 서점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다시 만나기를 정했다. 어색했던 첫 만남과 달리 두 사람의 대화는 편안하게 이어졌다. 그들은 최근의 경제 동향부터 시작해 법률 시장의 변화, 기술 기업의 미래까지 다양한 주제를 넘나들었다. 한지훈은 그녀의 모든 의견을 경청했고,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그녀의 통찰력을 더욱 깊이 끌어냈다. 수연은 자신이 누군가의 비서가 아닌 이수연이라는 한 명의 지성인으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에서 한지훈은 본론을 꺼냈다. 이수연 씨, 저희 청하에서 기업 자문 및 리스크 관리팀을 새로 꾸리고 있습니다. 팀을 이끌어줄 헤드가 필요합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제안서 하나를 꺼내 그녀 앞으로 내밀었다. 비서나 컨설턴트 자리가 아닙니다. 수석 전략 책임자 Chief Strategy Officer 로더 이수연 씨의 이름으로 팀을 만들고 이끌어 달라는 제안입니다. 수연은 놀라움에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기업 세계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또다시 누군가를 위한 그림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망설임을 읽은 듯 한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강태준 대표의 그림자가 되기에는 이수연 씨의 능력이 너무 아깝습니다. 저희는 그림자가 아니라 빛이 필요합니다. 청가에서는 이수연 씨가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그 단어가 그녀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역할이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다. 과거의 상처가 발목을 잡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그녀를 앞으로 밀어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한 달 전, 넥서스 타워를 걸어 나오던 때보다 한결 편안하고 단단해진 얼굴이었다. 그녀는 한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잔을 받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청가에서의 첫날은 넥서스에서의 10년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다. 광화문의 유서 깊은 빌딩에 위치한 청가는 넥서스 타워처럼 위압적이지 않았다. 규모는 작았지만 자유롭고 수평적인 분위기가 흘렀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고 그녀의 사무실 문에는 비서실장이 아닌 이수연 수석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다. 한지훈은 그녀를 팀원들에게 우리 팀의 두뇌가 되어줄 최고의 전략가라고 소개했다. 팀원들은 그녀를 상사의 사람이 아닌 자신들의 리더로서 호기심과 존중이 담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IPO를 앞둔 유망한 AI 스타트업의 리스크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다시 치열한 분석의 세계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의 밤샘 작업은 강태준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온전히 그녀의 고객, 그녀의 팀, 그리고 그녀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그녀는 다른 로펌들이 모두 놓치고 있던 치명적인 특허 분쟁 가능성을 발견해냈다. 그녀가 과거 오딘 시스템 건에서 그랬던 것처럼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본 것이다. 보고 회의 날, 그녀는 더 이상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회의 테이블의 상석에서 자신의 분석 결과를 직접 브리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고 그녀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상장을 강행할 경우 경쟁사의 특허 공격으로 인해 기업 가치가 최대 40%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방어 전략을 구축한다면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녀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는 짧은 정적이 흘렀다. 고디어 스타트업의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감탄과 신뢰가 어려 있었다. 이수연 수석님, 저희 회사를 구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파트너 변호사들과 팀원들도 그녀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그 순간 수연은 10년 동안 묵혀있던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인정이라는 것이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온전히 평가받는 것. 그날 밤 수연은 자신의 새 사무실에 남아 늦게까지 일했다. 하지만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심장이 뛰고 피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창밖으로는 강남의 화려한 불빛이 아닌 경복궁의 고즈넉한 야경과 북악산의 묵직한 능선이 보였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진심에서 우러나온 작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행성이 아니었다.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한 항성이었다. 이수연이라는 이름의 별이 마침내 자신만의 궤도를 찾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석 달의 시간이 흘렀다. 강태준의 곁에는 유능하다고 소문난 에이전시 출신의 새 비서가 자리를 잡았고 넥서스 이노베이션은 진성그룹과의 합작법인 아르카디아 홀딩스를 출범시키며 떠들썩하게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렸다. 표면적으로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은 듯 보였다. 강태준은 여전히 자신만만했고 그의 제국은 순항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에 불과했다. 이수연의 부재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암초처럼 그의 항해 경로 아래에 거대하게 도사리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문득문득 그녀의 빈자리를 느꼈지만 애써 그 감정을 무시하며 더 거대한 성공을 향해 폭주했다. 문제의 첫 징후는 아주 미묘하게 나타났다. 진성그룹 측은 예상치 못한 초기 비용 발생을 이유로 합작 법인의 추가 자금 투입을 요구해왔다. 동시에 합작 법인의 재무, 회계 파트에 자신들의 사람들을 핵심 인력으로 배치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강태준의 새로운 비서와 실무팀은 이 모든 것을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긍정적인 적극성으로 해석했다. 그들은 강태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그리고 거대한 프로젝트의 일원이라는 흥분에 취해 진성 측의 요구를 별다른 검토 없이 승인했다. 이수연이었다면 수십 개의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하고 밤을 새워서라도 그들의 의도를 파헤쳤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강태준의 곁에는 그런 깐깐한 브레이크가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잠복해 있던 재앙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 경제 전문지의 익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한 탐사 보도가 터져 나왔다. 아르카디아 프로젝트, 넥서스의 자금으로 조성되는 박 회장의 비자금 창구 의혹이라는 충격적인 제목의 기사였다. 기사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날카로웠다. 넥서스가 투자한 막대한 자금이 합작법인을 거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여러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넥서스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다. 설상가상으로 검찰이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속보까지 터져나왔다. 강태준은 그야말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 그는 이것이 넥서스를 흔들기 위한 진성그룹의 비열한 언론 플레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즉시 최고의 인력들로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 의혹을 반박하고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입증하라고 지시했다. 이건 전쟁이야. 박 회장이 우리 뒤에서 장난질을 치고 있어. 증거를 찾아. 저 늙은 여우의 꼬리를 잡을 증거를 모조리 찾아내. 그의 사무실은 거대한 전쟁 상황실로 변했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밤낮 없이 회계 장부와 데이터 더미에 매달렸다. 하지만 그들은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았다. 박 회장이 설계한 자금의 흐름은 상상 이상으로 교묘하고 복잡했다. 수십 개의 회사를 거치며 돈 세탁된 자금의 꼬리를 잡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팀원들은 그에게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데이터를 가져왔지만 그 누구도 그 데이터들 사이의 연관성을 찾아내고 거대한 그림을 그려내지 못했다. 그들은 숲이 아닌 나무만 보고 있었다. 강태준은 보고서를 집어던지며 소리쳤다. 이런 쓰레기 같은 데이터 말고 핵심을 가져오란 말이야. 핵심을. 그 순간 그의 뇌리에 섬광처럼 한 사람이 스쳐 지나갔다. 이수연. 그녀라면 이 데이터의 바닷속에서 단 하나의 진실을 건져 올렸을 것이다. 절망과 분노 속에서 밤을 새우던 그는 문득 이수연의 편집증적인 백업 습관을 떠올렸다. 그는 IT 부서장을 호출했다. 보안 프로토콜 다 무시하고 중앙 서버 아카이브에 저장된 이수연 실장의 개인 업무 드라이브를 내 컴퓨터로 복원시켜 지금 당장 몇 시간의 작업 끝에 그의 모니터에 리에스 와이드 야드 아카이브라는 폴더가 나타났다. 그가 한 번도 들여다본 적 없는 그녀만의 그림자 아카이브였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폴더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가 석 달 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던 바로 그 보고서를 발견했다.
진성그룹 합작 투자 리스크 분석 및 대응 전략. 그는 홀린 듯이 파일을 열어 읽기 시작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부터 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갔다. 보고서 안에는 현재 넥서스가 겪고 있는 모든 재앙이 마치 미래를 예언한 것처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진성그룹이 내세울 페이퍼 컴퍼니들의 이름, 자금을 빼돌리는 데 사용할 구체적인 회계수법, 그리고 현재 합작 법인의 재무를 장악하고 있는 진성 측 인물들의 프로필과 그들의 역할까지.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스크롤했다. 보고서의 후반부에는 그가 존재조차 몰랐던 파일들이 첨부되어 있었다. 박 회장의 과거 기업 사냥 수법 분석, 그의 주변 인물 관계도, 심지어 이번 합작 투자를 이용해 넥서스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할 경우에 수와 그에 대한 완벽한 방어 시나리오까지.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완벽한 전쟁 계획이자 승리를 위한 필승 전략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이 모든 것을 주려고 했다. 그런데 그는 이 위대한 전략 보고서를 여자의 감성적인 우려라며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짓밟아 버렸다. 아, 강태준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왔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오만함의 대가가 이렇게나 끔찍할 줄이야. 이것은 단순히 회사를 구하고 못 구하고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이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잃어버렸는지에 대한 뼈아픈 깨달음이었다. 그의 곁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략가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지성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녀의 충성을 당연하게 여겼으며 그녀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지 않았다. 수치심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그는 이제 그녀가 필요했다. 그녀의 능력이, 그녀의 통찰력이, 그리고 그녀의 용서가 절실하게 필요했다. 그녀를 찾아야 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는 보안팀장을 호출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수연 실장 찾아내. 당장. 하지만 그녀는 연기처럼 사라진 후였다. 그녀가 살던 서촌의 한옥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임대되었고 그녀의 휴대전화 번호는 결번이었다. 그는 국내 최고의 헤드헌팅 업체와 흥신소까지 동원했지만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기록을 지우고 사라져버렸다. 그날 밤 강태준은 거대한 사무실에 홀로 앉아 이수연이 남긴 보고서들을 출력해 늘어놓았다. 그것은 유령이 보낸 편지처럼 느껴졌다. 그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에 대한 명백한 증거였다. 그는 몇 달 전 의기양양하게 내려다보던 창밖의 야경을 보았다. 이제 저 화려한 불빛들은 성공의 상징이 아니라 자신의 실패를 비웃는 조롱처럼 보였다. 그녀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 이제 회사를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망가져버린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나야만 했다. 사죄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자신이 단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그 여자에 대해 알아야만 했다. 그는 텅 빈 사무실을 향해 한 번도 입에 담아본 적 없는 다정한 호칭으로 그녀의 이름을 속삭였다. 수연아. 그의 목소리에는 뼈저린 후회가, 너무나도 깊어 물리적인 고통으로 느껴지는 후회가 담겨 있었다. 법무법인 천가의 입 회의실. 이수연은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경력이 10년이 훌쩍 넘는 베테랑 변호사들에게 자신의 분석을 브리핑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는 힘이 있었다. 그녀가 제시하는 데이터와 논리 앞에서는 그 누구도 쉽게 반박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계약서의 7조 3항은 명백한 독소 조항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협상을 원점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그녀의 깔끔한 결론에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실 한쪽에 앉아있던 한지훈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천가의 새로운 두뇌이자 심장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수연이라는 이름의 주인공은 스스로 빛을 내며 자신의 무대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다. 새로운 삶에 완벽하게 적응해가던 어느 날, 천가의 새로운 의뢰인이 찾아왔다. 최첨단 반도체 부품을 납품하는 견실한 중소기업의 대표였다. 그는 파산 직전에 몰려 있었다.
주 거래처였던 진성 머티리얼스가 갑작스럽게 모든 계약을 파기하고 미지급된 수십억 원의 납품 대금 지불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흔한 대기업의 갑질 혹은 단순한 계약 분쟁 사건처럼 보였다. 사건은 자연스럽게 이수연의 전략팀에 배당되었다. 수연은 의뢰인이 가져온 서류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그녀의 날카로운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다. 진성 머티리얼즈의 행동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비논리적이었다. 그들은 아무런 명분 없이 10년 넘게 함께 일해온 우량 협력업체를 스스로 내치고 있었다. 단기적으로는 납품 대금을 아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신들의 생산 라인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될 자해 행위나 다름없었다. 무언가 다른 목적이 숨어 있지 않다면 설명이 불가능했다.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라고 판단한 그녀는 사건의 범위를 넘어 조사를 시작했다. 천가의 정보망과 과거 넥서스 시절 구축해두었던 자신만의 비밀 정보 채널을 총동원했다. 그녀는 진성그룹 전체의 공급망, 최근의 비상장 주식 거래 내역, 그리고 박 회장의 대외 활동까지 샅샅이 훑었다. 바로 그 무렵 넥서스와 진성그룹의 비자금 스캔들이 언론을 뒤덮기 시작했다. TV뉴스에서는 연일 강태준의 리더십 부재와 도덕적 해이를 질타했다. 수연은 차가운 분석가의 시선으로 그 뉴스를 지켜보았다. 강태준 개인의 몰락에 대한 감정적인 동요는 없었다. 그녀에게 그 뉴스는 거대한 퍼즐의 또 다른 조각일 뿐이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수집한 정보들을 거대한 화이트보드에 펼쳐놓았다. 진성그룹의 비정상적인 거래 내역, 넥서스의 주가 하락 그래프, 그리고 아르카디아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도 흩어져 있던 점들을 하나씩 선으로 연결하자 마침내 숨겨져 있던 거대한 그림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조각을 발견했다. 천가의 의뢰인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몇 달간 진성그룹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여러 협력업체 및 파트너사들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의도적으로 자금난에 빠뜨리고 있었다.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다. 말도 돼. 그녀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박 회장의 계획은 그녀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자금 조성이 아니었다. 박 회장은 넥서스의 투자금으로 만든 비자금을 이용해 자신이 일부러 부도 위기로 몰아넣은 협력업체들의 자산 공장, 특허 기술, 부동산을 헐값에 사들이고 있었다. 마치 전쟁터에서 죽은 병사들의 무기를 챙기는 하이에나처럼. 그리고 마지막 목표, 비자금 스캔들로 넥서스의 주가가 휴지 조각이 될 때쯤 그는 이렇게 헐값에 끌어모은 자산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거대한 자금을 대출받아 넥서스 이노베이션에 대한 적대적 M&A를 감행할 것이었다. 이것은 사냥이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 기업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거대하고 치밀한 기업 사냥. 수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분석 결과를 들고 곧장 한지훈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의 브리핑을 듣는 내내 한지훈의 표정은 충격과 경악으로 굳어졌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박 회장은 괴물이군요. 괴물이죠. 그리고 지금 그 괴물이 넥서스를 통째로 삼키려 하고 있어요. 한지훈은 심각한 얼굴로 고민에 빠졌다. 법적으로 청가의 의무는 자신들의 의뢰인을 변호하는 것까지였다. 넥서스의 경영권 분쟁에 끼어드는 것은 엄청난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다. 강태준은 이제 그녀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외면하고 자신의 새로운 삶에 집중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수연은 그럴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강태준의 얼굴이 아닌 넥서스 연구소의 젊은 엔지니어들, 밤샘 야근도 마다치 않던 기획팀 직원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의 땀과 열정으로 쌓아 올린 회사가 저런 탐욕스러운 괴물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그녀의 정의감이 용납하지 않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것은 강태준에 대한 미련 때문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 자신의 신념과 원칙의 문제였다. 박 회장을 막아야 해요.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한지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강태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과 대한민국의 기술 경쟁력의 미래가 걸린 일이에요.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는 과거의 그림자 따위는 없었다. 오직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려는 리더의 결단만이 존재했다. 한지우는 그녀의 눈에서 거대한 불꽃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판단력과 전략적 사고를 믿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이내에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알겠습니다. 법무법인 청가는 이수연 수석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수연의 사무실은 거대한 전쟁 지휘 본부로 변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밤을 새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가 지휘하는 그녀의 전쟁이었다. 그녀는 박 회장의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를 화이트보드 위에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자금의 흐름, 관련 인물, 법적인 약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의 방역 계획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치밀하게 준비되었다. 첫째, 법률 전선. 박 회장이 자행한 협력업체 연쇄, 부도 사건의 피해자들을 모아 거대한 집단 소송을 준비한다. 둘째, 금융 전선. 회계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비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하고 박 회장의 적대적 M&A 자금주를 차단한다. 셋째, 여론 전선.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에게 결정적인 증거를 흘려 박 회장을 비자금을 조성한 부패 기업인에서 중소기업을 착취하고 국부 기술을 유출하려는 악마로 프레임을 전환시킨다. 밤이 깊어가는 사무실. 수연은 거대한 화이트보드 앞에 홀로 서 있었다. 수십 개의 회사와 사람들의 이름이 복잡한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혼돈처럼 보였겠지만 그녀의 눈에는 모든 수와 길이 보이는 거대한 체스판이었다. 그녀는 붉은색 마커를 들어 박 회장의 이름 주위에 커다란 원을 그렸다. 그리고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이름 위에도 원을 그렸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두 개의 원 사이에 공격이 아닌 차단을 의미하는 굵고 단호한 선을 그었다. 그녀는 더 이상 조엘 파운이 아니었다. 체스판 전체를 읽고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마를 준비하는 퀸이었다. 그녀의 표정은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으며 고요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강태준의 탐색은 광기에 가까웠다. 넥서스 타워의 대표이사실은 더 이상 질서와 권위의 공간이 아니었다. 책상 위에는 구겨진 서류들과 식어빠진 커피잔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강태준 자신은 며칠 밤을 사온 사람처럼 헝클어진 모습이었다. 회사는 검찰의 압수수색과 주주들의 집단 소송 위협으로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오직 단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수연을 찾아야 한다. 그가 고용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도 그녀의 흔적을 찾는 데 실패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완벽하게 지워버렸다. 절망의 끝에서 그는 자신이 직접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찾는 일이 아니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을 파괴한 과거와 직면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순례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그의 비서팀이 찾아낸 유일한 단서는 그녀의 대학 시절 기록이었다. 필리아 피리아라는 이름의 작은 고전 독서 클럽.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십수년 전에 클럽 회원 명부를 입수해 한 명씩 연락을 시도했다. 마침내 연락이 닿은 사람은 대학 도서관에 사서로 일하고 있는 김민지라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수화기 너머로 강태준의 이름을 듣자마자 싸늘하게 반응했다. 당신이 수연이 친구를 찾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강태준은 자존심을 억누르고 간절하게 애원했다. 그는 자신의 평생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이런 식으로 애원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약속을 잡고 비 오는 오후 낡은 대학 도서관으로 향했다. 서고 사이의 작은 테이블에서 마주 앉은 김민지의 눈에는 경멸과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수연이가 어떤 아이였는지 아세요? 그녀는 강태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었다. 수연이는 정책 분석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자신의 지식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어 했죠. 누구보다 똑똑했고 누구보다 따뜻했어요. 그런 애가 왜 모든 걸 포기하고 당신의 비서가 됐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강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당신의 그 뜨거운 열정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20살의 강태준.
야심에 차서 밤새워 코딩하던 당신의 꿈을. 수연이는 사랑했던 거예요. 당신의 성공이나 당신의 돈이 아니라 김민지의 말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그녀의 헌신을 자신의 능력에 대한 당연한 복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성공이 아니라 그가 오래전에 잊어버린 순수했던 꿈을 지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유능한 비서를 잃은 것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꿈, 그리고 가장 순수했던 믿음을 짓밟아버린 것이었다. 그는 비에 젖은 채 도서관을 나왔다. 세상이 흐릿하게 보였다. 김민지는 마지못해 또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넥서스 초창기에 이수연과 함께 일했다가 몇 년 전 퇴사한 박진우라는 사람이었다. 박진우는 판교의 작은 사무실에서 자신의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강태준을 보고 놀랐지만 이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았다.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대표님, 강태준은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이수연의 행방을 물었다. 박진우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담담하게 과거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희 팀이 맡았던 프로젝트 주스 기억하십니까, 대표님께서 그 성과로 최연소 상무로 승진하셨던 기억하지? 그 프로젝트의 핵심 알고리즘. 사실은 이수연 씨 아이디어였습니다. 팀장이었던 제가 그녀의 아이디어를 가로차에 보고했고 대표님은 그걸 또 자신의 공으로 포장하셨죠. 수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프로젝트의 성공만을 바랐으니까요. 강태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의 수많은 성공 뒤에는 이름 없이 사라져간 그녀의 아이디어와 노력이 있었다. 박진우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사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넥서스의 진짜 에이스는 강태준이 아니라 이수연이라는 걸. 대표님은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을 그저 가죽 칼집에 넣어두고 번지르르한 칼집만 자랑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의 전문적인 자부심마저 산산조각났다. 그는 고독한 천재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던 허영심 많은 광대였을 뿐이다. 그는 목적 없이 몇 시간이고 차를 몰았다. 비는 그쳤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폭풍우 속이었다. 그때 그의 전화가 울렸다. 그가 고용한 정보팀이었다. 대표님, 법무법인 천가라는 곳에 이수연이라는 이름의 수석 전략 책임자가 있습니다. 최근 파산 직전에 스타트업을 구제했는데 그 방식이 과거 넥서스에서 보여준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고 합니다. 천가, 그리고 수석 전략 책임자, 그녀의 능력을 생각하면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직함이었다. 오히려 그동안 그녀를 비서라는 틀에 가둬두었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증명하는 이름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혼란 속에서. 그는 무작정 차를 광화문으로 몰았다. 청아가 입주한 빌딩 로비에서 그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렸다. 1분 1초가 영겁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1단의 무리가 걸어 나왔다. 그 중심에 그녀가 있었다. 강태준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그가 알던 이수연이 아니었다. 어두운 색의 정장을 고집하며 자신의 존재를 지우려 애썼던 과거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세련된 흰색 수트를 입은 그녀는 자신감과 지성미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주변 변호사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유롭고 당당한 미소였다. 그녀는 그 자체로 완벽한 주인공이었다.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로비에 서 있는 강태준과 마주쳤다. 그녀의 미소가 사라졌다. 하지만 그 얼굴에 놀라움이나 당황, 혹은 반가움 같은 감정은 없었다. 그녀의 표정은 맑은 얼음처럼 차갑고 투명했다. 마치 길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 혹은 아주 오래전의 불쾌한 기억을 떠올린 듯한 무감정한 표정. 강태준은 그녀를 향해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줘. 수만 가지 하고 싶은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녀 곁에 변호사가 다급하게 물었다. 수석님, A 안과반 중에 최종적으로 어떤 것으로 진행할까요? 그녀는 강태준에게서 시선을 떼고 변호사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단호하고 명확했다. 플랜 B로 진행하세요. 리스크는 우리가 감수합니다.
지시를 마친 그녀는 다시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완벽하게 사무적이었다. 무슨 일로 오셨죠, 강태준 대표님? 그녀는 그의 이름을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완벽한 공식 직함으로 불렀다. 그 호칭은 그와 그녀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을 쌓아 올렸다. 강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차에 서 있었다. 그가 찾아 헤맸던 여자는, 그의 그림자였던 이수연은 이제 이 세상에 없었다. 그의 앞에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가진 훨씬 더 강하고 아름다운 낯선 이가 서 있을 뿐이었다. 탐색은 끝났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차가운 유리로 된 회의실 안. 공기는 얼음장처럼 팽팽했다. 강태준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수연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과거에는 늘 그의 등 뒤, 혹은 그의 곁에 서 있던 그녀였다. 이 간단한 위치의 변화만으로도 모든 권력 관계가 뒤집혔다는 것이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차가운 질문. 무슨 일로 오셨죠, 강태준 대표님? 은 여전히 그의 귓가에 메아리 치고 있었다. 그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종류의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내가 틀렸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내가 어리석었고, 오만했어. 당신의 경고를 무시했고, 당신의 능력을 폄하했고, 당신의 마음을 짓밟았어. 알아? 전부 내 잘못이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에 고개를 숙이려 했다. 그녀의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그의 움직임을 막았다. 사과를 받으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용건을 말씀하세요. 그녀의 눈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그는 그녀가 쌓아 올린 벽이 얼마나 높고 단단한지를 절감했다. 애원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버리고 가장 원초적인 방법으로 매달렸다. 제발 돌아와줘, 넥서스가. 아니, 내가. 내가 당신이 필요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주겠어. 부사장 자리, 이사회 의석 지금 받는 연봉의 몇 배라도 상관없어. 제발. 그의 절박한 목소리가 회의실의 정적 속으로 공허하게 흩어졌다. 수연은 그의 말이 끝날 때까지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비난보다도 더 그를 고통스럽게 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나 슬픔이 아니었다. 메스로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 의사처럼 차갑고 정밀했다. 대표님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창가에 섰다. 제가 원했던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인정이었어요. 10년 동안 당신의 성공을 위해 밤을 새워 만든 수백 개의 보고서들. 당신은 그 보고서들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나 있으십니까? 그녀는 강태준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그의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다. 이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죠. 여자는 사소한 것에 집착해서 큰 그림을 놓친다고. 제가 분석한 수십 개의 독소 조항과 법적 함정들이 당신에게는 그저 여자의 감성적인 우려였을 뿐입니까? 그녀는 한 걸음 더 그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날 밤 당신의 사무실 문틈으로 들었습니다. 결국은 비서일 뿐이라고. 당신 친구에게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강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저는 죽었습니다. 강태준 대표님이 알던. 당신의 성공에 기뻐하고 당신의 작은 칭찬 한마디에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하던 이수연은 그날 당신 손에 죽었어요. 이제 와서 시체에 대고 무슨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녀의 말은 비수가 되어 그의 가장 깊은 곳을 후벼 팠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단순히 그녀를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가 직접 그녀를 죽인 것이었다.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성공을 위해 내 영혼을 갉아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돌아가세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강태준의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다. 과거로 돌아가 매달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그는 처절하게 깨달았다. 과거의 이수연은 이제 없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대로 무너져 내릴까? 아니, 그럴 순 없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마지막 남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애원이 아니었다. 동등한 전문가를 향한 처절한 파트너십 제안이었다. 알아.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그는 탁자 위로 서류 가방을 올려놓고 그 안에서 박 회장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한 자료들을 꺼냈다. 이건 더 이상 나 강태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당신도 알고 있겠지만
박 회장은 넥서스를 통째로 집어삼키려 하고 있어. 내가 아니라. 우리가 10년 넘게 함께 키워온 넥서스와 수천 명의 직원들을 구하기 위한 싸움이야. 그는 자신이 모은 자료들을 그녀 앞에 펼쳐 보였다. 이게 내가 찾은 전부야. 하지만 연결이 안 돼. 전체 그림이 그려지질 않아. 당신이 필요해. 내 비서로서가 아니라 이 전쟁을 함께 지휘할 전략가로서.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다. 오직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패장의 처절함만이 남아 있었다. 수연은 조용히 그가 내민 자료들을 살펴보았다. 사실 그녀가 이미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이었다. 하지만 강태준이 직접 이 자료들을 모았다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절박한지 그리고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녀의 눈에 그의 망가진 모습이 들어왔다. 왕좌에 앉아있던 오만한 왕이 아니라 자신의 과오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한 인간의 모습. 그녀의 마음 속에서 사랑은 이미 재가 되어 사라졌지만 그녀가 가진 정의감과 프로페셔셔널리즘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이미 박 회장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넥서스의 CEO인 강태준은 가장 강력한 말이 될 수 있었다. 이것은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었다. 철저히 전략적인 판단이었다.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했다. 그리고 다시 그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차갑고 더 단단해져 있었다. 좋아요, 돕겠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이 그 희망을 곧바로 지워버렸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말했다. 첫째, 저는 넥서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천가의 수석 전략 책임자로서 넥서스의 외부 자문 파트너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겁니다. 계약서와 자문료는 천가의 규정대로 처리할 거고요. 둘째, 당신은 더 이상 내 상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 안에서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모든 정보는 투명하게 공유하며 최종 결정은 반드시 상호 합의하에 내립니다. 독단적인 결정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셋째, 이 일이 끝나면 우리의 파트너십도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갑니다. 이것은 오직 박 회장을 무너뜨리기 위한 한시적인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녀의 조건들은 과거의 강태준이었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을 그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는 선택지가 없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지, 뭐든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의 순순한 대답이야말로 그가 변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불편한 동맹이 체결되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더 이상 개인적인 고통과 후회의 무게가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앞에 둔 파트너들의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수연은 회의실 한쪽에 있는 화이트보드로 다가가 마커를 집어들었다. 좋습니다, 파트너. 그녀는 박 회장의 부패 네트워크를 거침없이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상사가 부하를 보는 시선이 아니었다. 경이로운 마스터의 전략을 숨죽여 지켜보는 학생의 눈빛이었다. 개인적인 싸움은 끝났다. 이제 진짜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그리고 그는 이 전쟁의 총사령관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 작전 개시일 D-Day. 법무법인 청가의 이수연 사무실은 거대한 전쟁 지휘 본부였다. 화이트보드에는 박 회장의 자금줄과 인맥이 거미줄처럼 그려져 있었고 수십 개의 모니터는 실시간으로 주가 변동, 뉴스 속보, 그리고 그들이 심어놓은 내부 정보원의 통신을 띄우고 있었다. 이수연은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상황을 지휘했다. 작전은 정확히 아침 9시 정각에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공격은 법률 전선에서 이루어졌다. 한지훈 변호사는 피해 중소기업 대표들과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섰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는 진성그룹을 사기 및 불공정거래 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수연이 밤을 새워 정리한 박 회장의 범죄 행각을 입증하는 수백 페이지 분량의 증거 자료도 함께였다. 두 번째 공격은 30분 뒤 여론 전선에서 게시되었다. 이수연이 비밀리에 접촉해온 존경받는 탐사 전문 기자가 온라인으로 폭탄 선언과도 같은 기사를 터뜨렸다.
박 회장의 기업 사냥, 그 추악한 전말. 넥서스는 시작에 불과했다. 기사는 단순한 비자금 의혹을 넘어 박 회장이 중소기업 생태계를 파괴하며 자신의 제국을 불려온 과정을 적나라하게 고발했다. 기사와 함께 이수연이 제공한 내부 장부와 피해자들의 눈물 어린 증언 영상이 첨부되었다.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수직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고 성난 대중의 분노는 박 회장을 향해 들끓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결전의 무대, 넥서스 타워 최상층의 이사회 회의실. 강태준은 넥서스에 대한 진성그룹의 적대적 인수 시도를 안건으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착각한 박 회장은 강태준의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직접 이사회에 참석했다. 그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자신의 신복 이사들을 대동하고 회의실에 들어섰다. 이수연의 지휘 본부에서는 회의실에 몰래 설치된 소형 마이크를 통해 현장의 모든 대화가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그녀는 헤드셋을 낀 채 체스 마스터처럼 조용히 판세를 읽고 있었다. 강태준은 이수연의 각본대로 완벽하게 패배한 CEO를 연기했다. 그는 초조하고 불안한 표정으로 회사의 위기를 설명했고 박 회장은 그런 그를 비웃으며 넥서스를 구제하기 위한 관대한 인수 제안을 던졌다. 강 대표, 젊은 사람이 너무 욕심만 부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박 회장이 자네의 실패를 거두어 주겠네. 헐값이지만. 회사 문 닫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박 회장 측 이사들이 동조하며 강태준의 사태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강태준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그는 완벽한 사냥감이었다. 바로 그 순간 이수연의 지휘본부에서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울렸다. 아, 지금입니다. 실행하세요. 그녀의 팀원 하나가 강태준에게 여왕이 성에 입성했다. The Queen has entered the castle는 암호 문자를 전송했다. 회의실 안. 절망에 빠진 듯 고개를 숙이고 있던 강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에서 패배자의 불안감은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의지가 이글거렸다. 박 회장님, 연극은 끝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웠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뒤편에 대형 스크린을 켰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음성 파일의 파형이었다. 강태준이 버튼을 누르자 회의실에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바로 박 회장의 목소리였다. 아, 강태준 그 애송이는 이제 끝났어. 멍청하게 자기 돈으로 자기 회사를 망하게 만들고 있으니 주가가 바닥을 치면 우리가 헐값에 주워 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넥서스는 이제 내 손바닥 아니야. 그것은 이수연이 진성그룹 내부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박 회장이 자신의 최측근에게 모든 계획을 털어놓는 비밀 녹취 파일이었다. 완벽한 증거였다. 박 회장의 얼굴이 충격으로 하얗게 굳어졌다. 그가 무언가 변명을 하려고 입을 여는 순간 쾅,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이 들려 있었다. 박진성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법률과 여론을 통한 압박은 포위망이었고 이 녹취 파일과 검찰의 등장은 외통수, 즉 체크메이트였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 회장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 쳤고 그의 신복들은 쥐 죽은 듯이 굳어 있었다.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이 이수연 팀의 연락을 받고 회의실로 몰려들며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부패한 제국이 단 몇 분 만에 먼지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강태준은 그 모든 광경을 승리자의 희열이 아닌 전쟁을 끝낸 장수의 피로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같은 시각 청가의 지휘본부 모니터를 통해 박 회장이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이 생중계되었다. 사무실 안에는 환호성 대신 조용하고 무거운 만족감이 흘렀다. 한지훈은 경외감이 가득한 눈으로 이수연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해냈군요. 이수연 수석. 그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무너진 적장의 모습을 비추는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날 밤 도시는 온통 박 회장의 몰락에 대한 뉴스로 떠들썩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수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사와 비서의 통화가 아니었다. 치열한 전투를 함께 치른 두 명의 전우가 나누는 대화였다. 끝났어. 강태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평온했다. 알고 있어요. 수화기 넘어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긴 침묵이 흘렀다. 강태준은 마침내 몇 년 전에 했어야 했지만 결코 하지 못했던,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다른 무게를 지닌 두 단어를 꺼냈다. 그것은 감사가 아니라 동등한 존재에 대한 깊은 존경의 표현이었다. 고맙소 파트너요. 천만에요 대표님. 그녀는 여전히 그를 대표님이라고 불렀다. 그녀가 그어놓은 선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호칭 뒤에 느껴졌던 차가운 벽 대신 조용하고 암묵적인 이해가 자리 잡고 있었다. 전쟁은 끝났다. 두 사람은 각자의 사무실에서 같은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무엇이 남았을까? 무엇이 시작될까? 답이 없는 질문만이 밤의 정적 속을 떠다니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모든 것이 재건되어야 했다. 박 회장은 구속되었고 진성그룹은 공중분해 수준의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은 최악의 위기는 넘겼지만 깊은 상처를 입었다. 주가는 반토막났고 부패한 기업이라는 오명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강태준은 변화해 있었다. 과거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모습은 사라졌다. 그는 매일같이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고 협력업체 대표들을 만나 고개를 숙였으며 밤을 새워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재건 계획을 짰다. 그는 왕좌에서 내려와 폐허가 된 자신의 왕국을 맨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왕처럼 보였다. 몇 주가 흐른 뒤 이수연은 강태준으로부터 공식적인 미팅을 제안하는 이메일을 받았다. 더 이상 절박한 개인적인 연락이 아니었다. 넥서스 이노베이션과 법무법인 청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 관한 제안이라는 명확한 제목의 완벽한 비즈니스 메일이었다. 약속 장소는 넥서스 타워도 청가의 사무실도 아닌 제3의 공간인 조용한 호텔의 비즈니스 라운지였다. 먼저 도착해 있던 강태준은 그녀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는 서두를 길게 끌지 않았다. 그가 내민 것은 두꺼운 제안서였다. 넥서스 내부의 새로운 조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가 입을 열었다. 기업 전략 및 리스크 관리 본부 CEO 직속이 아니라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는 독립적인 조직입니다.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투명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는 제안서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그녀가 맡게 될 직책 칸에는 부사장 Executive Vice President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자리를 맡아주시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과거의 소유욕이나 현재의 절박함이 아니었다. 오직 진심 어린 종영과 회사의 미래를 위한 간절함만이 담겨 있었다. 이건 당신에게 과거로 돌아와 달라는 부탁이 아니오. 넥서스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적 제안입니다. 넥서스에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능력, 당신의 원칙, 그리고 당신의 날카로운 비판이 내가 다시는 과거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내 옆이 아니라 내 위에서 혹은 내 맞은편에서 나를 감시하고 견제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이자 가장 완벽한 자기 반성이었다. 수연은 잠시 마음이 흔들렸다. 그것은 직업적으로 그녀가 꿈꿀 수 있는 최고의 자리였다. 거대 기업을 내부에서부터 자신의 원칙대로 개혁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 하지만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지독한 고통의 기억이 서려 있는 그의 세계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녀는 제안서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날 저녁, 그녀는 한지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현명한 조언자로서 그녀의 말을 모두 들어준 뒤 조용히 물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수연 씨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갈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완벽하게 과거를 끊어내고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의 질문은 그녀가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만들었다. 그녀는 무엇을 원하는가? 복수 용서 아니면 그저 평온. 며칠 뒤 그녀는 강태준에게 다시 만나자고 연락했다. 이번에는 그녀가 장소를 정했다. 화려한 라운지가 아닌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공원 벤치였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잔을 받아드리겠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물론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는 노을 지는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독립된 부사장으로서 제 원칙에 따라 조직을 운영할 겁니다. 대표님의 독단적인 결정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철저히 프로페셔널한 동료 관계일 뿐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는 있겠죠. 동료로서. 그리고 붕괴 직전의 넥서스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파트너로서. 강태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그걸로 충분하오. 그의 대답에 두 사람 사이에 길고 무거웠던 긴장이 비로소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처음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그때 당신이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 내 세상의 모든 것이. 사실은 당신이 맞춰놓은 것이었다는 걸. 아침 커피의 온도부터 내 성공까지 전부 미안했다는 말로는 아마 평생 부족하겠지. 수연은 대답 대신 조용히 강물을 바라보았다. 강물 위로 마지막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다. 그녀는 아주 작게,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완벽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한 인간의 진심 어린 참회에 대한 최소한의 인정이었다.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작은 신호였다. 1년 후 에필로그. 넥서스 이노베이션은 화려하게 부활했다. 이수연 부사장이 이끄는 투명하고 혁신적인 경영 전략 아래 회사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가장 윤리적인 기술 기업이라는 새로운 명성까지 얻었다. 이사회 회의실. 이수연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새로운 분기 전략을 발표하고 있었다. 이사들은 숨죽여 그녀의 발표를 경청했다. 상석에 앉은 CEO 강태준은 종종 그녀의 판단에 힘을 실어주며 그녀의 의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들의 관계는 상하 관계가 아닌 서로를 존중하는 완벽한 파트너십이었다. 늦은 밤,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에 두 사람만이 남았다. 그들은 편안한 침묵 속에서 나란히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저녁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가 무심한 듯 물었다. 그녀는 그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무너진 적 없던 그녀의 차가운 프로페셔널한 가면이 아주 살짝 녹아내렸다. 그녀의 입가에 10년 전과도 1년 전과도 다른 따뜻하고 진솔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조 하여.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나란히 안으로 들어섰다. 문이 닫히며 그림자의 사랑 위에 세워진 과거가 아닌 동등한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